자, 대출이세 이자 이론. 그 다음 항상 매기초 미상한 융자장고에 대해 적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균등. 제목 자체가 뭡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만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10년 동안 상환하게 한다. 그럼 사실 우리가 원금을 균등 상환할 때는 매달 이렇게 상환해야 될 테지만 좀 복잡하니까 1년에 1억씩 상환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년 말 되면 1억 갖고 또 2년 말 되면 1억 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게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래서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합니다. 이게 원금 그래프예요. 이게 원금 그래프. 그리고 자, 이제 잘 듣습니다. 처음에 10억을 대출 받고요. 1년 말이 될 때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죠. 그런데 10억이 1년 말까지 시간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10억을 1년 동안 쓴 거예요. 사용료를 내야 될 텐데 그게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자를 10% 높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 10%는 얼마예요? 1억이죠. 자, 방금 당황하셨고요. 자, 그래서 1억이 이자라고 치자고요. 그럼 봐요. 1년 말이 되면 원금 10억에서 1억을 갚았죠. 그죠? 좀 전에 이자 그거 냈죠. 그러면 1년 말에 이제 잔금이 얼마 됐어요? 9억이 됐죠. 이 9억이 2년 초 금액이야. 아까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이자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9억이 2년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자 계산은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 9억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그러면 얼마예요? 이제는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이자도 줄어들어요.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금리 그러면 이자리 고정된 거지 이자가 고정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이자는 항상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에 곱하기 때문에 잔고가 줄면 이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1년만 돈을 빌리거나 이럴 때는 만기 일시불 상환. 무슨 말이냐면 이자만 내다가 만기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 이럴 때는 고정이자일 때는 이자 금액이 동일하겠죠. 매기 잔금이 일정하니까. 맞죠? 네. 그때 빼놓고는 잔고가 줄면 이자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고정금리, 고정이자를 이렇게 하면 이자율이 고정됐다는 이야기지 이자가 고정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잔고가 준다면 이자 금액이 줄어든다? 이자를 어디 적용하니까? 그렇죠.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를 적용하니까. 제가 이자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높았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자 그래프예요. 이 높낮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하튼간에 특징이 우하의 형태죠. 이자는 점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만 갚습니까? 원금도 갚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원금 크기를 여기다 한번 더해서 나타내 보자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원리금 그래프예요. 원리금. 근데 여러분이 갚는 것은 원금만 갚는 게 이자도 같기 때문에 원리금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높았다가 낮아지는 스타일을 해서 체감식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자, 뭐가 체감한다는 거예요? 원리금이. 원금은 뭐 한대? 균등한대. 다시 한번 우리가 상환할 돈은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을 생각해 보면 체감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잔금은 어떻게 될까요? 10억에서 9억, 8억, 7억, 6억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잔금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이런 걸 배웠나 모르겠네. 자,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고. 혹시 기억날까요? 자, 우리 화폐 시황가치 총 6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저당 상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라 했어요? 저당 대출해준 자가 원리금을 일정하게 받는 일정 금액을 계산하는 수라 해서 저당 상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징이 말입니다. 자,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했을 때 이렇게 일정한 거.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접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할부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달 일정 금액을 갚죠. 거기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출을 뭐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을.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이자는 어디 적용한다고요?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 자, 그러면 상환 방식이 상관없이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을 텐데 대출 총액 같고 이자율 같고 상환기간 같다면 첫 번째 계산되는 이자 금액은 같아야 돼요. 왜? 미상환, 융자 잔고가 처음 대출받은 총액으로 같을 거니까. 지금 이해했어요? 자,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자율을 곱하는 대상은 대출 총액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 총액 그대로. 그래서 이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첫 출발이 같아.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게 이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초기는 대부분이 이자고 나머지가 원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금 안에는. 그래서 초기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가 뒤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 빨간색의 이 그래프를 지워버리고 원금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원금을 적게 상환하다가 나중에 많이 상환하는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재밌는 게 말이죠. 여기가 전체 3분의 2 기간쯤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갚았던 원금 총액과 남은 이 잔금 크기 거의 같아요. 그래서 원금의 2분의 1 상환한 시점 정도 돼요. 상환 시점.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상환 조견표라 그래요. 자, 원리금 균등을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를 표현해 주는 표가 있어요. 상환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상환 조견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잔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잔금이 자, 봐요. 처음에는 원금을 거의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많이 갚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잔금 그래프입니다. 여기 잔금 그래프. 자, 여기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증시. 최증시, 전증시 상환. 사실 여러분이 그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이 대부분이고요. 어쩌다가 원금 균등 상환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드물지만. 최증시가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이따가 잠깐 뭐 제목만 좀 보다시피 할 건데요. 한국주택금융사 상품에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여러분이 그걸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원금과 이자를 처음에 낮게 했다가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초기에 원가 이자 상환 부담이 적죠. 그래서 앞으로의 소득이나 매출이 신장될 것 같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소득이 늘고 자, 매출이 신장될 거라 나중에 많이 갚겠습니다. 초기에는 뭐 적게 갚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자는 어디 적용한다고요?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대 이자 금액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건 똑같아요. 저것처럼. 나머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자 그래프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 갚아야 할 이자 크기가 이건데 말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만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처음에 연출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원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부의 상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의 상환.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러니까 잔고가 어떻게 되냐면요. 초기에는 늘어나요. 왜? 이자를 못 갚았으니까 대출받은 10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이자를 갚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늘어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잔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요? 최정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살펴볼 그림은 노란색하고 흰색 그래프를 볼 거예요. 노란색하고 흰색 그래프. 제가 일부러 지금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초기 원리금 상환할게요. 여러분, 원리금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다른 표현으로 부채 서비스 또 하나 더 저당 지불해. 그리고 월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제자가 장난을. 그 다음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 크기 그래도 맞아요. 우리가 상환할 때는 원금만 갚거나 이자만 갚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가 이자를 다 갚으니까 초기 상환액 금액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크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원리금 노란색 그림이죠? 촉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그 다음에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엔요? 체증식.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하시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대출을 받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원금을 회수하는 거 자금 회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원금 또는 자금 회수 크기 누구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오케이? 원금 자금 회수 크기. 이제는 흰색 그래프 보세요. 흰색. 초기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흰색 그래프. 저 위쪽 그래프 중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마지막 마이너스. 흰색. 지금 이해했어요? 이게 순서 이거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외워야 합니다. 자, 이 시험에 한 문제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지? 헷갈리는데 이제. 자, 여기 봅니다. 여기 가운데 있죠? 자, 봐요. 원래 이간질환 놈은 가운데 있어요. 원리. 요약집이 적어놨어. 오직 하면 참말로 그냥 원래 이간질환은 가운데 있다고. 응?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르신들 뭐 팔순잔치 막 하고 그러면 또 자녀들이 순구로 만든 금가락지 이렇게 해드리고 그럽니다. 많이 그러죠? 그럼 우리 자식들이 해준 거라 가지고 그걸 끼고 막 빨래 해버리시고 막 설거지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그 금가락지 그 저기 저 뭡니까 그 대나무 우니 같은 거 그게 다 사라져 갖고 나중에는 실반지 돼버려요. 그냥 하도 끼가지고 그냥 하시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전에 빨래 하지 않고 초기에 그 금반지를 팔았다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순금은 원래 초기에 많이 회수돼요. 왜? 원래 금이니까. 제가 미안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자, 순금은 초기에 많이 회수된다. 그렇게 하세요. 아, 그렇게 해. 거기 적어놨을 건데, 내가. 네? 기본수의 적기는 유치한. 원금 균등이 초기에 많이 회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체증이? 체증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높았다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졌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졌다 높아진다는 뜻이지. 그럼 초기에는 가장 낮지. 아니 이걸 외울 거냐고. 외울 게 없죠. 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 봅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된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저번 주 우리가 배웠던 게 DSR하고 DTI라는 게 있었죠. 그때 뭐 여러분 교재 보니까 왼쪽에 살짝 보이네. 116페이지 왼쪽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설명은 119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116페이지 상단 살짝 좀 보면 꼭대기 보면 다 원리금 그게 적혀 있어요. 분자가. 여러분 우리가 분모 분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결과가 분자값입니다. 그럼 DTI 크기, DSR 크기는 궁극적 원리금 크기예요. 분자가 원리금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자, 봐요. 이 원리금 크기, DTI 크기, 초기 DTI 크기. 이제는 DSR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원리금 크기라니까요.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초기 원리금 크기 또는 DTI, DSR 크기 그래도 같은 말이에요. 계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원리금이 가장, 원리금을 뭐 많이 갚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자금 이거 잘 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첫 해 불이백 이후. 왜냐면 한 번 갚아야 잔금 크기가 달라져요.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잔금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첫 해 불이백 이후 그 말은 뭐예요? 한 번은 갚은 다음부터 중도상환 시 미상환 융자 잔고, 저당 잔금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예? 그렇죠. 체증 시기에 원금을 가장 늦게 갚으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첫 해 불이백 이후에 중도 상환 시 잔금 크기. 잔금 크기. 여러분 이 잔금 크기는 부채 잔금 아닙니까? 부채 잔금 맞습니까? 여러분 분자가 부채 잔금이 적힌 공식이 있었는데 대부 그렇지. 그러니까 LTV 크기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LTV 크기. 기본설 요걸 여기다 올려갖고 작은 크기 뭐 이렇게 놨던데 그러면 헷갈려. 출제된 것은 둘 다 틀리지 않고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LTV 크기 그럼 뭐야? 아래 거야, 아래 거.
위 거 보면 안 돼. 헷갈려 이제. 다시 한번. 저 크기를 물어보니까 잔금 크기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 대부 잔치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게 잔금 크기 LTV 크기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크기하고 그다음에 대출받은 총액이 10억인데요. 이걸 다 상환을 끝냈어요. 그러면 원금 10억은 다 갚은 건 같겠죠. 그러나 최정식은 원금을 늦게 갚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렸는데 원금을 똑같이 상환하더라도 원금을 늦게 갚을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의 크기. 누적 원리금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예상 문제로 했던 게 그 다음엔가 출제돼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봐요. 여기 이자. 요게 문제, 요게. 원금 어차피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자. 누적이자. 누적이자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 다음 뭐예요? 체증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잔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잔금 크기. 잔금 크기를 물어보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요걸 기억을 먼저 해야 돼. 알았죠?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원리금 크기 초기, 원금 크기. 원래 순금이 가장 커. 원래 이간자는 놈 가운데 있어. 체증식은 작았다 커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잔금 크기는 원금 자금 회수 크기하고 반대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부채 잔금, 대부잔치, LTV 크기 이렇게 물어봐도 대비를 합니다. 두 번 나왔어요. 요거, LTV 크기 요거하고 요거 각각 두 번 지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이 정리해놨으니까 정리 잘 돼 있나요? 이렇게 하면 뭐 완벽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럼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게 뭐 계산사례 문제들이 있죠?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어봤다. 근데 풀렸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걸 풀 가능성이 거의 별로 없어요. 마음을 좀 편하게 드세요. 여기 뭐 요약집에 보면 제가 이제 계산사를 좀 넣어놨어요. 그 정도만 풀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어차피 못 풀고요. 이것도 시험장에서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교로는 그냥 80점만 맞자. 좀 심했나? 응? 아유, 심하긴. 자, 119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만기 일시불 상환, 원금 만기 상환. 요게 여러분 그 한 1년 돈 빌릴 때 은행에, 그쵸? 몇 개월 빌릴 때, 그럴 때 좀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죠. 요것도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 30여 년 동안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어서 한 번 등장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 중점적으로 반복하시면 좋겠어요.